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지 않나, 빠르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부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세계 정세가 전쟁 갑자기 막 나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이 올라가고 종량제 봉투도 없고 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는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출 규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인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 자꾸 나오잖아요. 뭐 네. 민생 지원금도 나와,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나나님은 그게 좋아요? 그쵸, 공짜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구나. 지금 현상에서 딱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지원금 나오니까 좋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지금 엄청 세금 국세청에 걷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거의 쥐어 짜내고 있어요.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짜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들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이러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나나님처럼 박수치면서 지원금 받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 머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나 또 받고 싶어. 그러려면 더 벌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 근데 실업급여랑 원래 취직을 해도 받는 급여랑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실업급여가 사실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여야지 되는데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용도로 점점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를 꺾고 아기 새한테 어미 새가 먹이를 갖다 물어주듯이 자꾸 뭔가를 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중독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맞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죠. 그럼 계속 가난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국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서포트 해주는 게 청년층이 지금 너무 위태롭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에서 시스템에서 정책에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청년 계좌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각종 혜택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일부는 저도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혼자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인정. 근데 저도 힘들었거든요. 20년 전에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혼자 취직했고 저도 65만 원부터 월급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였거든요. 저 첫 월급 65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로요? 간호사로요. observation만 하고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때는 최저임금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개념도 없었던 것 같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간을 다 버텨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냥 낭만이고 그 시절에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 머물게끔 만들진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성장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무슨 지원금 각종 지원금이 쏟아진다고 해서 박수치면서 와 공짜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원금 더 받을까 기웃기웃 거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 정부가 돈을 푸는구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익혀야겠구나. 내가 이 구조를 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면 배급받는 걸로 만족하고 사실 이걸 나눠서 알뜰하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고 성과를 내면은 그것만큼 나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게 합법적인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혹시 내가 가난의 사다리 속에서 갇혀있진 않나. 잘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혹시 멈춰있진 않나. 가난도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도 중독이에요. 가난도 중독이고 학습이고 가난도 대물림됩니다. 되게 무서운 건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인사이트나 가치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학습되고 그 학습된 가치관대로 그 자녀는 살아가거든요. 꽤 오랫동안.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성인이 돼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바뀐 편이긴 하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는 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인사이트와 돈에 대한 인식, 그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항상 햄을 요리할 때 끝에를 자르고 요리를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와이프한테. 왜 그 끝을 항상 잘라버리고 요리를 하냐, 햄의 끝을 왜 자르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장모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다음 가족 모임 때 물어봤대요. 그때 장모님도 햄의 끝을 자르고 요리를 시작하더래요. 장모님 왜 이 햄의 끝을 자르세요?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어 이러는 거여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 계시는 처의 외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왜 햄의 끝을 자르셨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후라이팬이 작아서. 후라이팬이 작아서 햄을 잘랐는데 후라이팬이 커진 다음에도 그냥 햄을 자르던 습관이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온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과 습관과 인사이트와 그 모든 관념들은 그대로 되물린답니다.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이 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서워요. 장주님은 그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돈에 대한 인사이트. 저는 우선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때 가장 먼저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돈을 탐하면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고상한 척했죠. 난 돈 중요하지 않아. 돈도 없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게 돈이야. 그리고 딱 그만큼만 돈은 나한테 주어져. 약간 이런 학습된 돈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돈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돈은 무한하고 긍정적이며 나한테 올 수 있고 나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나는 돈을 갖게 될 것이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돈에 대한 학습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경제 공부를 시킬 때 제가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돈은 너한테 뭐야?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돈은 많을수록 좋고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돈은 무한한 거고 돈을 더 벌 거고 돈은 더 벌면 좋은 거고 평생 벌 거고 평생 쓰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다행히도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부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돈은 긍정적인 거고 좋은 거고 무한한 거고 돈은 서로 뺏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고 행복한 거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 근데 보통 애기들이 나 돈 너무 좋아하면 엄마들이 그렇게 돈 밝히면 안 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장님 이렇게 바꾸셨죠. 네, 바꾸셨죠. 물론 이제 뭐 용돈을 주고 기입장을 쓰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것도 되게 단편적인 거고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뭘 시켰냐면 네 주변에 있는 세 사람, 그러니까 가장 친밀감이 있는 자주 만나는 친한 3명의 사람의 월급을 조사해와. 진짜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 편의점 사장님, 태권도 사범님. 사장님은 얼마 월급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여기 내가 사장이라서 월급이 없어. 그럼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사범님은 생각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생각보다 너무 조금 버는 거예요. 그럼 너 한 달에 얼마 써? 난 이만큼 써. 너 선생님이 한 달에 이만큼 버시지. 그럼 너가 쓰는 돈은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확인하게 하면 돈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돈을 버는구나. 나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돈을 벌겠구나. 그 다음에 가치 창출. 일주일 동안 너가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자. 너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러면 쌀을 씻을 수 있어. 나는 신발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청소기를 돌릴 수 있어요. 안 보는 책을 당근마켓에 팔아볼 수 있어요. 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아볼 수 있어요. 너가 너 스스로 돈을 버는 걸 창출해봐. 그게 노동이든 너의 가치를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학습시켰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있는 가난에 대한 학습된 어떤 인사이트를 아이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잡고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당근.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은 지금 없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난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난을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가난에 지속된 상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셋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마인드셋은 앞으로 나의 상방을 닫아요. 내 가능성도 닫아요. 왜냐면 가난한 대부분의 마인드셋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걸 깨야 돼요. 그걸 반드시 깨야지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종료시킬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상황은 가난할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가난할 수 있죠.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마인드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가난한 마인드셋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면 20살이 됐고 이제 30대 또는 40대, 5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습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마인드셋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상태를 종료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을 해봐야죠. 과거에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상황은 항상 변해요. 투자도 트렌드가 존재하고 정책은 되게 빠르게 바뀌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식을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부업을 하던 뭘 하던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일단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발을 담그고 있게 되면 지금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게 되거든요. 발도 담그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눈치조차 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년, 21년, 22년도가 완전 부동산 불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오늘 낙찰받았는데 내일 팔려요. 이거 부동산 경매만 할 게 아니다. 이거 일반 매매 분양권 다 하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가 주식을 한 해 안 한 해 하는데도 미장에도 약간 국장에도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느 날 봤더니 미쳐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발을 담그고 뭔가 시작을 했다면 꾸준히 해보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의 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난을 종지부 찍기까지는 짧으면 3년, 길면 5, 6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꾸준히 발을 담그고 내가 시작했던 어떤 이 분야에서 계속 끌고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그래요. 21년도에 에어비앤비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모텔 매입해서 하게 됐고 23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이거 심상치 않다. 내국인 수요가 바깥에 못 나가니까 괜찮은 데에서 확장을 했고 하다 보니까 24년도, 25년도 넘어오면서 잠깐만 이게 내국인 수요가 아니라 외국인 수요가 미쳤는데?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한 걸로 그냥 발을 빼버렸다면 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담그고 계속 가져야 된다. 지금 뭐라도 빨리 해야겠네요. 저는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재테크 강의도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너무 명확해요. 승자와 패자가 너무 명확해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도전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내공과 노하우를 만들어내서 실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섭다는 이유로 뭐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지원금에 박수 치면서 와 요번에 35만 원 받았다 하면서 이제 행복해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지난날에 코로나 때 지원금 받고 소고기를 사 먹으면 행복해졌던 제가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부의 사다리를 끊기기 전에 빨리 그걸 타고 올라가는 방법 뭘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포기할 것인지, 얼마만큼 감당해낼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드시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다니면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죠. 자기 사업을 해야 되거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해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죠. 네. 여기서부터 힘들죠. 네. 뭐 그만두면 뭐 어쩌라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난 직업 만족도도 높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나는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고 뭔가 확장을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럼 무턱대고 그만둬야 되냐? 아니죠.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내 사업이 있어야죠.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충분히 경험을 하고 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내 사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리스크가 엄청나죠. 망할 수도 있고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잘 되면은 뭐 엄청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감당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놈의 시스템은 뭐고 구조는 뭐고 뭐 그럼 회사를 뭐 키워야 되나? 근데 제가 한 가지 담백하고 되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예요. 이 구조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데 뭐냐면 일단 결국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이윤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예요. 내가 회사를 지금 그만두고 나왔을 때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나를 구조를 태울 수 있어요. 나를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구조랑 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포기할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저는 포기하기 싫어요. 전 지금 행복해요. 전 지금 직장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괜찮은데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싶고 난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감당하셔야죠. 그러면 일단 나 스스로를 먼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걸 레버리지하고 구조 안에 넣어서 비즈니스화하는 게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지금 갑자기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막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소거리에다 뿌려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백억이 있어서 갑자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엄청난 숙박업을 할 수 없잖아요. 나 자체를 도구로 쓰는 거죠. 나를 훌륭한 돈벌이 창출 가치로 만들어내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매몰돼서 더 이상의 추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충분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다시 회사를 가지 않겠다. 다시 나를 회사라는 구조에 넣는 순간 결국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나를 다시 회사라는 구조에 넣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나는 결국 내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엄청 집중을 했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빠르게 실패하고 극복하고 경험하고. 남들은 두렵고 무서워요. 대출받는 거 무서워요. 투자하는 거 걱정돼요. 망하면 어떡하죠? 이게 진짜 될까요? 이걸 해도 되는 걸까요? 걱정돼요. 두려워요를 남발하고 있을 때 저는 빠르게 실행했죠. 그래서 빠르게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했던 것들은 패스하고 성공했던 것들을 집중해서 깊게 파고 들어간 거죠. 결국은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포기한다, 감당해낸다, 나를 도구로서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집중한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죠. 안타까운 건 그전에는 가능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했다,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했다, 그래서 나 부자 됐다,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나씩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돈으로 자산으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어떤 투자 카테고리를 날려버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눈치채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아 지원금 나온다 너무 좋다 하시면서 박수 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그니까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진짜 직장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봤으면? 일단 지금 행복하면 됐어요. 아 싫어요. 지금 행복하면 됐어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나는 만족해 하면 됐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포기해야 되고 갈아둬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감당해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작해야죠. 나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물음표다, X표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 스스로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누군가의 노하우를 배워서 빠르게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셔라, 공부를 하셔라, 책을 읽으셔라, 영상을 보셔라. 만약에 멘토가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배워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기회 비용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아,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빨리는데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 케어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여력 있고 무슨 시간이 있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 쉽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나는 빠르게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를 도구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나 스스로를 내가 믿어줬으면 좋겠고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요. 두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제가 가계부 지금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 이런 걸 했었어요. 파운더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영화를 보면 되게 명확한데 어디에 감정이입이 되는지에 따라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나오고 레이크룩이 나오거든요. 맥도날드 형제는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놓고도 레이크룩한테 이 전체를 뺏겨요. 결국은 뺏기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맥도날드 형제한테 감정이입이 된 적이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딱 자기네가 원하고 생각한 만큼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밤중에 시내를 내려다 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레이크룩은 저 십자가 개수만큼 맥도날드의 간판을 만들겠다. 결심한 만큼 딱 살아가거든요. 맥도날드 형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열거나 지점을 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건너편에 있는 저게 우리 집이거든요. 저기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우리 가게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딱 그만큼만 살아요. 어떤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되는지도 되게 재밌는데 두 번째는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실현되고 그만큼만 살아가요. 전 세계에 맥도날드라는 지점을 만들겠다라고 한 레이크룩은 전 세계 식량의 1%를 담당하고 있는 맥도날드를 정말 전 세계로 깔고요. 우리는 이거면 만족해 했던 맥도날드 형제는 정말 단 하나의 지점 그거 하나만 갖고 있다가 그것도 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레이크룩의 전 와이프가 나오거든요. 왜 만족하지 못하냐고 레이크룩한테 계속 얘기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 했던 이분은 이혼을 나중에 하시고 자기가 원했던 딱 그만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반드시 생각하고 꿈꿨던 만큼만 살아가요. 전 그걸 보면서도 느꼈던 게 아,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도구로 만들고 포기하고 다 중요한데 긍정적이고 나를 믿어주는 거. 첫 번째 봤을 때 다르고요. 두 번째 봤을 때 다르고요. 내 상황이 바뀐 다음에 보면 또 달라요. 처음에 맥도날드 형제한테 감정이입이 됐던 분도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보면 레이크룩한테 100% 감정이입이 된다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영화가 어떤 상황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잖아요.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과감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도전적일 수는 있겠지만 안 해봤던 것들을 경험하는 노력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좀 걱정되지만 해보는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하던 직장만 다니고 맨날 먹던 거 먹고 맨날 가던 곳만 가고 맨날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로부터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여기 좀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근 지금 행복하면 그냥 살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상황이 싫다. 조금 더 행복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심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돈 버는 일에 낭만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회는 항상 열려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과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계속 잊혀지고 또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매주 이런 내용으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